아직 갭 투자 가능하잖아요. 당연히 갭 투자가 유리합니다. 뭐 내가 한 10년 뒤에 성동구나 마포구 살려고 하면 그때 가면 가격이 또 답이 안 나오잖아요. 냉정히 말하면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을 따라잡기가 어렵잖아요. 답은 나와 있긴 합니다. 김재경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집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결국에 지금 이제 전세를 끼고 사든 아니면 대출 받아서 뭐 실거주를 하든 뭐 이런 그 두 가지의 방안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전세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갭 투자가 어쨌든 뭐 당장 들어가서 할 거 아니면 갭 투자가 좀 유리하게 느껴지거든요. 실거주와 갭 투자 뭐가 더 좀 유리하다 뭐 아니면 뭐 큰 의미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나와 있긴 합니다. 강남 3구랑 용산구는 실거주 외로는 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강남 3구랑 용산구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실거주를 이용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뚫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는 거라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있는 규제들 그리고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부동산은 세후 수익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강남 3구 용산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자 투기거래 지구잖아요. 그래서 실거주를 해야지 비과세 요건도 충족하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누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내가 대출 이자를 좀 낸다 하더라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세후까지 봤을 때는 좀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요. 그런데 마포구나 성동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아직 갭 투자 가능하잖아요. 당연히 갭 투자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구나 성동구에 지금 20억짜리 주택들이라 한다 하더라도 전세가 뭐 한 10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현금 10억이면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현금 10억으로 갔다가 사놨다가 뭐 이거 단순한 수학 논리예요. 내가 10억 투자 금액 들어가가지고 3억이 올라가는 거랑 20억이 생돈이 다 들어갔다가 3억 올라가는 거랑 수익률은 30%냐 15%냐 가 되는 건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내가 20억이 생돈이 다 있으면 모르겠는데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았다 라고 하게 되면 수익률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생각하게 되면 갭 투자가 당연히 유리한 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로만 접근한다 라고 하게 되면 갭 투자 어쨌든 간에 현재 시점에선 다주택 포지션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최대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갖다가 몰려가고 있는데 누군가한테는 강남이 똘똘한 한 채겠지만 솔직히 거기는 좀 넘어가기 너무 힘든 벽들이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강동구가 똘똘한 채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성동구가 똘똘한 채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동구든 성동구든 마포구든 가려고 했었을 때 솔직히 내가 현금 10억으로 갔다가 대출을 받으려 한다 하더라도 DSR이 10억씩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20억짜리 못 사는데 내가 현금 10억으로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정말 좋은 단지, 역세권, 신축 아파트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상승분은 사실 핵심 단지 먼저 올라가니까 그러면 먼저 투자적으로는 갭 투자가 유리한 게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갭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현금을 거기다 다 넣어버리면 현금이 없잖아요. 그럼 나 어디 가서 살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전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간혹 좀 반대로 말하시는 분 물론 이거는 좀 어디까지 내가 감당하고 갈 것이냐에 대한 판단일 수는 있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내가 예산이 10억이다. 근데 대출이 그 DSR 규제 때문에 5억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럼 15억 라인이면 우리 동대문구나 뭐 성북구나 이런 쪽에서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는 게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마포구나 성동구 가고 싶잖아요. 요게 더 많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나는 돌고 돌아서 지금 당장 마포 성동구는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입성하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자를 그렇게 많이 대출도 안 나오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이자 원리금을 어마어마하게 부담하면서 원리금만 막 600, 700만 원씩 부담하면서 있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뒤로 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를 들어 아직 사회초년생이야. 신혼부부야. 아니면 결혼을 했다 해도 애가 아직 미취학 아동이야. 그러면 애가 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선택지가 넓어요. 주거 이전을 할 수 있는데 부인남님도 자녀가 있으시겠지만 애가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부모의 의사만으로 이사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 뭐 학교 친구들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 사실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아직은 내가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었을 때 최대한 주거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시점은 그때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건 막말로 나는 아까 제가 막 아파트가 올라가요, 상급지가 올라가요 라고 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빌라 전세 금액이 엄청나게 빠져 있고 싸고 지금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대들이 많은데 해당 지역에서 내가 전월세 살면 되잖아요. 네. 내가 직장을 좀 출퇴근 좀 멀다 하더라도 이제 경기도권역에서 월세 얻어놓고서 그게 이자 내는 것보다는 그게 쌀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원리금을 같이 납부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월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네. 그런 식이기 때문에 내가 월세를 갖다가 최대한 세이브하고 아직 결혼도 안 했다. 그러면 좀 우리가 몸테크를 자꾸 구축 아파트 들어가서 하는 걸 몸테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집 사놓고 나는 어디 좀 먼데 뭐 전세, 월세 좀 저렴한 데로 주거 비용 최대한 낮춰서 이걸 몸테크로 하는 게 자산 형성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가다가 이거를 꼭 투기꾼 나쁜 놈들 실제로 살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게 사냐가 아니라 언젠가는 나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애가 학교 갈 때쯤 되면 그래도 학군도 좀 괜찮은 동네로 가고 싶다라는 니즈를 갖다가 뭐 내가 한 10년 뒤에 성동구나 마포구 살려고 하면 그때 가면 가격이 또 답이 안 나오잖아요. 사실 냉정히 말하면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을 따라잡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자본은 자본대로 움직이게끔 냅둬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면서 우리 근로소득은 꾸준히 또 축적해 놨다가 다음에 또 점프할 수 있게끔 혹은 일단 매매 금액은 홀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세 금액들 증액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전세 보증금 빼줄 금액을 차곡차곡 모아서 나 전세 보증금 빼주고 내가 입주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조금 현명한 투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제 갈아타기 하려고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골치 아프게 됐어요. 특히 이제 뭐 서울 안쪽에 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뭐 이제 집값도 좀 올라서 이거 팔아서 어디 가려고 하는데 이제 가려고 하는 동네들은 뭐 아예 이제 실거주 막히든지 아니면은 뭐 풍선 효과 일어나서 뭐 갑자기 뭐 또 1, 2억 올랐다고 막 하니까 특히 이제 지금 뭐 제가 아는 분들도 뭐 동작 뭐 이런 데 가보면 뭐 매물이 없고 막 지금 매도자들이 뭐 안 판다고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지금 갈아타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오히려 1주택자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무주택자는 그냥 사면 돼요. 네. 내 자금 사정에 맞춰서 사면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그냥 뚫으면 되고 그리고 다주택자다 선택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팔아야 돼요. 다주택자 중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오히려 많아서 고민입니다. 대부분의 1주택자들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런 경우일 겁니다. 뭐냐면 1주택이긴 한데 여윳돈이 많지가 않아. 네네. 많지가 않아서 그냥 일시적 2주택을 하자니 내가 여윳돈 해봤자 2, 3억인데 이거 가지고 뭔가 추가 투자해가지고 뭐 일시적 2주택 3년에서 뭐 A주택 상승분, B주택 상승분 합쳐서 C로 가야지 라는 거를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살만한 것도 마땅하지도 않고 근데 여유 자금이 너무 적어. 네. 이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점프하려고 하면 내 A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일단 전제 조건이 내가 부인장님 같은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았어요. 네. 그럼 내가 원래 살던 데보다 더 안 좋은 동네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동네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확실히 좋은 동네 아니면 안 가죠. 웬만하면. 그렇죠. 네, 안 좋은 동네로는 안 가고. 일단 가능하면. 적어도 진짜 사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안 좋은 동네를 안 갑니다. 무조건 네. 더 상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상급지가 더 먼저 움직인다라는 게 쟁점입니다. 내 집을 좀 팔아야 그래서 내가 일시적 2주택은 아유 모르겠고 내가 팔고 좀 좋은 동네 가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했더니 안 팔려. 내가 가려고 하는데 막 가격 올라가고 매물 줄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내 집이 팔려야 가는데 이게 지금 정말 딜레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 집에 매수콜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네. 온기가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고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이미 먼저 올랐죠. 올랐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는 곡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게 빨리 올라갈 것 같으면 잡아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먼저 그냥 계약금 써서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내 걸 팔아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사실 이것도 좀 쉽게 말하기 어려운 게 매도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잡아놓고 안 팔리면 어떡해? 라는 건데
근데 이거를 조금 마음을 쉽게 생각해 보면 일단은 매수할 때 우리가 가격을 깎는 건 요즘 잘 안 됩니다. 근데 잔금을 한두 달만 좀 더 늦춰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CR도 안 먹히는 경우들도 많지만 그래도 받아주는 매도자들도 종종 있거든요. 네. 매도자들 이걸 팔아야 또 움직이기 때문에 아유 그냥 기다리기보다도 일단은 빨리 확정지어서 나도 변수를 제거해야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잔금이 2달에서 3달 정도 잡지만 이거를 4달에서 5달 정도로 해가지고 잔금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서로 협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 거를 매도했었을 때 여유 기간을 좀 더 한번 잡아놓고 열심히 팔아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상급지니까 먼저 얘는 뛰어서 올라가고 있을 거고 옹기가 점점점 퍼져야 내 것까지 오면 내가 팔려 했었던 금액에 콜이 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잔금이 촉박해지면 빠듯하잖아요. 네. 그럼 가격을 솔직히 낮춰야죠. 몇 천 정도 낮춰서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급매로 내놓는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잡은 데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1억 올랐는데 나는 5천만 원 싸게 팔았어. 그래도 5천만 원 이득 아니에요? 약간 그런 마인드로 움직이게 되면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그냥 내 거 매도 가격 확정 짓고 잡으려고 했는데 살려고 하는 금액대가 더 뛰어버리면 오히려 안 파니만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제일 황당한 경우가 매수콜 들어서 매도 계약은 했는데 잡으려고 하는 데들은 이미 저 멀리 도망갔고 내가 가진 자용자금이랑 다 합쳐보니까 안 돼. 그리고 그러면 인근 지역에서 그러면 내가 팔았지만 다시 잡아야 되나라고 했으면 당연한 얘기지만 내 집이 팔렸다는 얘기는 내 집이 제일 싸니까 팔렸다는 거거든요. 그럼 똑같은 동네에서도 그냥 바로 옆 동을 살려고 해도 더 가격이 높아 있는 걸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취득세 세금도 나가니까. 그렇죠. 부가 비용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안 파니면 못한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잘 알아보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진짜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몰라도 1주택자는 오히려 이런 그 매매의 기술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게 내가 있는 거를 팔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 그대로 진짜 갈아타는 거니까 이게 버스도 이게 잘못 갈아타면 정류장에 좀 멈춰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가능하면 동시에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은 급등기에는 선매수 후매도 그리고 급등기가 만약에 아니라면은 선매도 후매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정확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실거주든 뭐 갭 투자든 어쨌든 집을 사야 되는데 이게 워낙 레버리지 남의 돈을 끼고 사는 게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또 욕심 나는 거는 또 점점 막 1억만 더 주면 더 좋은 거 사고 1억만 더 주면 더 좋은 거 사니까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욕심 나서 막 더 막 규모를 키우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 어느 정도 선에서 뭐 내 능력에 맞춰서 사는 게 적정한지 그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어떤 뭐 개념 이런 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정답이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얘기들을 종종 질문받게 되면 대답이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개개인별로 목적성이 다 다릅니다. 네. 진짜 투자로만 접근하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왜냐하면 사실 영끌이라고 하게 되면 대출을 풀로 땡기는 걸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게 되면 진짜로 그게 수익률이 괜찮은가라고 했었을 때 괜찮을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잘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런 사람들이 선택지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왜냐하면 영끌을 한 사람들이 내가 그만 공부가 잘 되고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해도 돼요. 그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합니다. 확신이 여기는 진짜 내가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서 사기만 하면 대박이 날게 눈에 보여. 그런 사람들한테 안 돼요. 그렇게까지 대출 땡기지 마세요 라고 말해봤자 안 들립니다. 근데 그 확신이 없는데 어정쩡하게 남들 얘기 듣고서 보니까 김재균 영끌하래 부인을 영끌하래 라는 얘기를 듣고서 무조건 상급지야 라고 하면서 가버렸다. 그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고서 즉 자기의 확신이 없이 남의 뭐 말들로 갔다가 해서 그게 좋은 것 같아 라고 가신 분들은 분명 안 좋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팔지 말아야 될 때 판다. 네, 그렇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네. 근데 투자를 잘못하는 사람들은 비쌀 때 사가지고 쌀 때 팔아요. 그게 뭐예요? 남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들. 네. 막 불장이야. 지금 막 패닉 바잉이야. 지금도 집안 사고 뭐 했어? 라고 할 때 영끌해가지고 막 샀어요. 빠질 때 오니까 갑자기 모 교수님 아니면 뭐 해가지고 자꾸 집값 더 빠진다. 또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 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냥 무주택자고 뭐 대출도 없고 그러면 살까 말까 하고 좀 그냥 급하게 뭐 판단하지 않아도 되지 하면서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소유를 하고 있는데 집값 이미 손실 막 3억 마이너스야. 3억 마이너스 정도가 아니라 매월 원리금을 몇백만 원씩 물고 있어. 네. 어마어마하게 쪼들리잖아요. 막 집에서 아내가 막 뭐라 해. 내가 그때 연끌하지 말랬지. 그러고 또 주변에서 엄마 아빠도 막 걱정해. 너 지금 부동산 더 떨어진다는데 어떡하려고 지금 그러냐. 이제 애는 커 나가는데 너 지금 이렇게 지금 아직 애가 어리니까 그렇지. 원리금 그렇게 내가지고 그냥 하우스 푸어도 아니고 갔다가 너 미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또 유튜브를 틀었더니 이제 알고리즘이 그쪽에 도배가 돼가지고 네. 막 자꾸 뭐 부동산 하락한다. 지금 대한민국 끝났다. 부동산 강남 불패 더 이상 아니다. 막 이런 유튜브 썸네일이 막 도배가 돼요. 그러면 갑자기 어느 순간 현타가 와가지고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가 저희 가족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남들 얘기할 거 없이 저희 가족은 부동산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저희도 대출 되게 많고요. 그리고 원리금 납부하는 것도 많죠. 근데 2022년도에 막 그렇게 무너졌을 때 하나도 안 팔았어요.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따지면 금리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었던 하락장이 왔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따지면 그냥 쇼크에 가까웠었던 거고 정상적인 이런 다른 요소들을 봤을 때 서울의 신축 아파트 주요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은 좀 괜찮다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하나도 안 팔았었고요. 실제로 전세 보증금도 막 더 증액해서 받고 이러면서 다 버텨 나갔었는데 그랬더니 지금 가격대들이 다 올랐고 오히려 그렇게 안 좋았었을 때 추가적으로 투자하면서 돈을 또 벌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히려 더 베팅을 할 수도 있었던 건데 네. 근데 자기 확신이 부족하신 분들은 남들만 듣고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거죠. 여러분들이 연끌을 하는 게 사실 저는 맞다라고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선 내에서만 찾다 보면 좋은 데를 못 가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좀 아쉬운 소리도 하면서 좀 죄송하지만 좀 예산도 받아가지고 이 예산이라는 게 진짜 강남 같은 경우는 막 몇 억 정도가 아니라 몇십억씩 더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투자하려고 하면 몇 천만 원에서 1억만 더해진다 하더라도 급지가 확확 바뀌어 버립니다. 네. 똑같은 데에서도 구축이 신축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돈은 오히려 더 하는 게 리스크가 오히려 덜 하다라고 전 봐요. 오히려 내가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냐 없냐라는 건 분명 중요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게 점점 핵심 지역들이 더 많이 올라가고 신축 아파트가 더 많이 올라가고 아파트냐 비아파트냐에 대한 격차가 계속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그러면 그 상승 사이클 쪽에 있는 자산 쪽에 편승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게 편승하려고 하면 예산이라는 게 분명 중요한데 근데 이게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정말 좋구나라는 걸 판단해서 가는 건 오케이.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연끌해서 최대한 좋은 걸 가야 돼 라는 얘기로 간다? 그거는 노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좋은 게 또 비싸고 또 비싼 게 또 좋고 그러니까 결국에 살 수만 있다면 좋은 거 사놓는 게 리스크도 좀 덜해지고 빠져도 또 금방 회복되는 것도 있으니까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이해는 되나 이제 그런 확신 없이 사면은 결국에 이 엄청난 리스크의 그 대출이든 남의 돈을 떠안고 만약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못 버티고 항상 제일 저점에 던지잖아요. 그걸 피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그 선택을 하기 전까지의 준비 과정이 차이가 난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현재 부동산 시장부터 또 이제 하다 보니 또 촬영일 당일에 또 탄핵 선고가 났는데 이제 어떻게 또 이제 시장이 움직일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 또 혼란스러운 또 부동산 시장이 또 당분간 펼쳐질 것 같은데 이 안에서 또 잘 선택하셔서 본인 재산에 또 자산을 또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